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국세청이 2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6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황제 노역으로 뉴스에 오르내렸던 기업 회장 그리고 드라마 허준 등을 집필한 인기 드라마 작가들이 명단에 올랐다고 하죠. 복지 혜택을 누리고 살려면 세금도 제대로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태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할까 기대가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채팅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제가 우리 수원님 소개하면서 항상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그러거든요. 대박 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알면 화나고요. 알면 화나고. 네. 또 이렇게 경제 기사를 전하는 사람이 대박 친 경우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국세청이 2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6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2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가 6,800여 명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이들이 체납한 세금 금액만 5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5조 4천억 원이요? 예. 명단 공개 대상자는 두 가지 조건인데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났다. 기간을 줬는데도 안 냈다는 거고요. 네. 또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입니다. 공개된 명단 6,800여 명 가운데는 개인이 4,700여 명, 그리고 법인이 2,000곳인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안 낸 사람,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40대 A씨였습니다. 1,632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고 100억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42명이나 됐습니다. 네, 그렇게 부자들이 많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네. 잘 알려진 명단도 눈에 띄는데요. 하루 일당 5억 원, 이른바 이제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일었던 하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56억 원 체납해서 명단에 올랐고 또 드라마 허준을 집필했던 드라마 작가 최한규 씨도 양도세 13억 9,400만 원을 내지 않아서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수억 원 내지는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이번에 이제 올해 명단 공개 대상 인원은 지난해보다는 숫자는 줄었어요. 네. 그런데 이 체납 세금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세금 낼 돈이 없다는 이 상습 체납자들이 사실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악의적인 체납자들 재산 은닉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를 좀 보면 수십억 원의 개별 소비세를 체납한 A 골프장의 경우에는 세금 내지 않기 위해서 입장료를 전액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국세청이 잡아내느냐? 네. 자, 그러면 이용객이 많은 주말을 한번 가보자. 주말에 가보니까 예약실, 현장 사무실을 수색을 했고요. 금고에만 현금이 1억 원 이상이 상당히 돼 있던 거예요. 금고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소송을 통해서 체납액 55억 원을 납부하게 했고요. 또 수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B 씨는 최근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팔았는데 네. 이 돈을 어떻게 은닉시켰느냐. 고가의 분재로 탈바꿈합니다. 분재 300여 점을 사들여가지고 비닐하우스 4개 동에다가 네. 키우면서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 내지 않으려고 아파트 보일러 벽하고 벽 사이가 있거든요. 그 틈에다가 5만 원권으로 숨긴 경우도 있었어요. 보일러실과 벽사의 틈에다가. 그렇습니다. 와. 또 이제 외제차 트렁크에 5만 원권만 1,800여 장 이제 쏟아져 나오는 등 갖가지 정말로 국세청 조사관하고 체납자 사이에 이제 실랑이까지 벌어졌는데 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제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금은 이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게 11월 말에 이제 이 금융실명제 실명법 개정안이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는 이게 신고가 중요해요. 이거 못 찾아냅니다, 이런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움을 준 신고자에 대해서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는데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럼 이거 신고 어떻게 하느냐?
전화 한 통해도 되고요. 네.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국세상담 전화 국번 없이 126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들도 머리가 좋지만 찾아내려는 우리 또 공무원들의 머리도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좀 다뤘던 것 같기도 한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 원 넘게 올랐다 뭐 이런 그 경실련 주장이 있었잖아요. 네네. 여기 대해서 국토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맞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 이상 늘었다라는 경실련 주장에 국토부가 뿔났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네. 어제 반박문까지 냈어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땅값이 2,000조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 사실 아니다. 이거를 지금 이 한국은행 대차대조 토지자산 총액을 보니까 같은 기간 토지는 1,076조 원 증가했다더라. 절반 정도인데 왜 부풀려냐 이런 얘기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거 싸움 못이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이거 싸움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부동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주택자들은 허탈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30대가 집값이 더 오를까 봐 지금 추격 매수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 잡았다라고 이제 잡겠다라고 공언하지 말고 17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왜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교육부와 엇박자도 문제예요.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발표 이튿날 바로 이제 교육부가 정시하겠다. 그리고 이제 특목고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군 냉묘 경제. 삼천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 1번지들 대치동, 목동 지금 전세가 지금 싹 자취를 감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심각해서 부초 간 조율도 심한데 지금 경실련하고 땅값 얼마나 올랐는지 팩트 체크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국민들이 이거에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제 하루 종일 이슈가 됐던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1조 원대 과징금 부과했던 그 사건 관련된 내용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의 경우에는 공장이 없어요. 네. 공장이 없이 여기는 이동통신용 표준 필수 특허만 갖고 있습니다. 이 특허를 갖고 먹고 사는 데인데. 그렇죠. 근데 이 특허를 가지고서 지금 휴대전화 제조업들한테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라는 이유로 공정위가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이게 2016년에 있었던 거예요. 이에 불복해서 이제 퀄컴이 소송을 냈지만 이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퀄컴은 바로 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재판이 굉장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세계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맞습니다. 유럽, 중국, 일본, 대만 법원 역시 이 지금 심지어 이제 퀄컴의 본사가 있는 미국조차도 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최고 9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퀄컴은 굉장히 불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허 소송은 2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0개 정도 또 규제를 했었었는데 이 중에서 또 2개는 또 원고가 승리하기도 했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품격과 깊이를 갖춘 조찬 파티 주인공 2분 모셨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나오셨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조수진 변호사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아주 내용도 풍성하고 깊이가 있고 특히 설명이 쉽다 이런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메뉴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오늘도 역시 탈탈 잘 털어주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주제라고요?
네, 어제 떠들썩했죠. 네. 검찰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를 해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그렇죠. 받아갔다라고 하고요. 네. 어제 오전 11시 반경에 시작을 해서 6시간가량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사실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맞긴 한데 예. 이 압수수색 정태현 변호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압수수색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걸 강제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강제 수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압수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 때는 이것이 그 관련 수사와 직접 관계가 있고 또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돼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되죠.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같은 것도 예전에 많이 기각이 됐던 나중에 발부가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 거고 청와대도 물론 당연히 압수수색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에 군사상 비밀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자 승낙이 받아야 되고 있어야 그렇죠. 되고 또 가서 직접 뒤지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이제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이 좀 더 모양이 좋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법에 뭐 임의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보면은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혹 정도를 가지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 이게 사실은 조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게 헌정사상 6번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지난번 정권에서의 압수수색하고 좀 이번에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압수수색하고 좀 비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 맨 처음 시도된 거는 이명박 정부 말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말에 굉장히 떠들썩했었죠. 그러니까 MB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때문에 이광범 특검이 임명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건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의혹을 밝혀라 했을 때 압수수색 시도를 했었고요. 네. 근데 이때는 시기나 방법을 청와대하고 사전 협의를 한 뒤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갔습니다. 그 뒤에 이게 2012년이고요. 그 뒤에 2016년 한 번, 2017년 두 번 이렇게 전부 국정농단 사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실제로 시도를 했고 이때도 역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요번이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건데요. 2018년 12월 26일에 특감반 사찰 의혹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걸 좀 이따 또 말씀드릴 텐데 그때 한 번 그리고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그 검찰의 압수수색하고 이번하고 저는 좀 비교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요? 뭐냐면 이명박 때는 MB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이거는 대통령 개인에 직접 관련된 개인 비리가 아니었나라는 점이 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정농단 사태가 뭡니까?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이 샤머니즘에 빠져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엄청난 의혹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사실은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거는 좀 이해할 만하다라는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의 압수수색의 특징은 대통령 개인 비리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그 민정실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상의 잘못이 있지 않느냐? 부서 잘못 정도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두 번째 지금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이 사실은 어제 압수수색의 쟁점이었을 텐데 그렇다면은 압수수색을 해서 무엇을 찾고자 했던 것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그 탄핵 네. 이후에 모든 여건들이 다 달라졌고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기본적인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느냐. 그걸 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 있어서도 대통령이건 또는 그 누구건 간에 법을 어기고 헌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이제 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법관이 발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관이 발부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검토 끝에 발부된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고요. 민정수석실에서 이 불법적인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라든지 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불법 여부에 관해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형사소송법상으로서는 적법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그 비중에 관해서는 각자의 결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 예전보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상당히 쉽게 잘 내준다 이런 예. 생각을 조금 안 할 수가 없네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예, 그런 비춰봐도 말씀들 그렇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네. 뭐 조국 장관 관련해서 70번 압수수색을 했다. 그렇죠. 예, 이런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청와대에 대해서 일개 부서일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또 내죠. 이런 네. 좀 정서가 국민들 사이에 있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도 어제 이재정 대변인이 검찰은 정치하지 마라. 네. 이렇게 일가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시기가 굉장히 민감한 게 검찰 개혁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 상황에서 검찰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 혹시라도 그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뭔가 압박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법원에서 또 이 영장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청와대라는 곳이 굉장히 군사적 기밀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곳이고 그렇다면 정치행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뭐 위법의 소지가 있다.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 그럼 압수수색을 내줘야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기계적으로 집행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이게 계속되면 사실 이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게 계속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온갖 그런 뭐 감찰 같은 게 첩보가 올라가고 네. 민정실이라는 게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 뭐 부패나 비리나 여러 가지 첩보 감찰 부서거든요. 좀 걱정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근데 저는 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뭐 청와대라고 하고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번의 경우에도 감찰 중단한 뒤에 특감 반원들의 PC라든지 휴대폰 같은 거를 공직 그 기강 비서관실과 전산실에 전부 가져갔대요. 그러면 그것이 청와대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걸 뒤져보면 실제로 이러한 그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했는지 또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그 감찰 무마했는지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그 조사 당사자인 민정수석실 보고 내놓으라 그러면 아무리 민정수석이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다 내놓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결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뭐 그 공수처나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다면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정부에 잘 보여 그걸 안 하지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해가지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저희들이 볼 때 일단 어느 쪽이건 간에 우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 정치적인 문제는 뭐 여당이나 야당도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검찰도 그런데 그 외부적인 데 눈치를 보지 말고 경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데 임무를 다해야지 다른 데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계속해서 그 여당하고 검찰 사이에 상당히 어색하고 조금 적대적인 그런 기류가 흐르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비상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해서 예, 맞습니다. 서른 의원이 위원장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례적이죠. 검찰에 공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그것도 하잖아요. 여당이.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요. 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종전 역사를 보면 검찰은 항상 집권자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거꾸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현 시점에서 본다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은 상당히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당은 기분이 나쁘고 불만이겠지만 국가적인 전체로 본다면 적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검찰의 과잉된 권한을 어떻게 하면 민주적으로 잘 통제하느냐. 그 문제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지금 우리 정태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검찰이 중립적인 게 아니라 정치검찰처럼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런 그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당하는 입장은 여당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집권당 또는 집권 세력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온 그런 나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권력에서 칼을 대니까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고 반면에 그것이 야당과 손을 잡았다든지 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정치적 중립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그것도 마땅히 이제 배제해야 되는 거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검찰 권을 행사하지 말라. 그 말도 뭐 맞는 얘기를 볼 수도 있는 근데 거죠.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대 정부 중에서 이렇게 검찰을 치려고 한 정부가 없었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네. 그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럴 줄 몰랐지만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그 콤비를 임명할 때부터 네.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파격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사람을 갑자기 검찰총장이 앉히고 기수도 그래서 상당히 파괴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여러 명 옷 벗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 콤비를 앉힐 때부터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했고 법안도 이제 패스트트랙에 앉혔고 그동안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여당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정치적인 중립성을 의심을 받고 이렇게까지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검찰 조직이 그만큼 이 정부로부터 어떤 자기들의 위험을 느낀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계속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 의심은 받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야당하고 손잡아서 뭐 여당을 공격하는지 그래서는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권력을 쥔 집권당에 대해서는 직접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한다면 상당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뭐 야당을 위해서 또는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그 검찰권을 행사한다. 이런 그 비판을 받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자꾸 얘기 나오냐면요. 지금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하고 그다음에 김태우 전 특감반원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할 때 예. 이미 이제 압수수색이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뭘 얘기하냐면 검찰은 이미 지난해 김태우 수사관 관련 사건 때 다 가져갔다 자료를. 예, 맞습니다. 근데 왜 또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거는 청와대 망신주기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혹도 있고 그런 이제 주장이 있는 게 좀 당연한 것이 그 김태우 수사관 사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정실에서 특감반에 소속돼서 그 검찰 그 수사관이죠. 수사관 출신으로서 파견됐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특감반에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갑자기 폭로를 했는데 네. 그 당시 그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그 폭로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그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됐었는데 그 김태우 수사관은 그 당시 그러니까 폭로를 할 당시에 본인 자신이 건설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나 금품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받다가 그리고 또 어떠한 수사에 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이 수사받다가 갑자기 공익제보자처럼 청와대에서 감찰합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이게 뭐 민간인 사찰이나 이런 식으로 의혹으로 번졌고 그 결과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당시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협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지금 그 당시에도 억울했지만 당시에 모든 자료를 다 줬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자료를 준 유재수 부산 전 부시장 건 관련해서 다시 또 재차로 압수수색을 들어오니까 네.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뭘 압수수색을 해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야 뭐 지금 검찰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라서 뭐 입을 열면 뭐 엄벌을 하겠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해서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난번 이제 작년 12월에 한 거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 그런 의혹을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번의 경우에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그 감찰 중단한 그 의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혹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작년 12월에 뭐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수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다 몸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작년 12월 달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의혹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건 뭐 지금 검찰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수사의 목적은 분명히 다른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애청자분들께서도 의견이 막 갈려요. 그래서
3359 쓰시는 분께서는 현 검찰 스냅으로 누가 임명했습니까? 오죽하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검찰 쪽에 그 어떤 정당성을 좀 부여해 주시고 있고, 또 6432 쓰시는 분께서도 윤 총장이 잘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기도 했고요. 또 반대쪽에 계신 분께서는 7365 쓰시는 분이 정치 검찰이 아니라면은 왜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수사를 합니까? 이런 의견을 지금 또 보내주고 계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 7681 쓰시는 분께서는 이런저런 의심하지 말고요. 사법에 대한 것은 사법부에 맡겨둡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도 전부 다 좀 헷갈려하는 거, 내지는 각자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다시 그 조금 쟁점을 좀 좁혀보면은 그 압수수색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예. 검찰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 시행을 명심하라, 이렇게 약간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다음에 이게 압수수색 카드가 나왔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시민 또 노무현 전 이사장은 어제 어떤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검찰이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고 이런 좀 심한 말까지 좀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검찰하고 오히려 뭐 청와대나 여당하고 이렇게 약간 서로 대치 국면, 싸우는 국면, 이렇게 바라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사실관계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인식을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지금 됐으니까.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유재수 부산 전 부시장 건도 사실은 유재수 씨가 금융위원회의 정책국장을 하던 시절에 네. 그런 금융 관련자들로부터 뭐 돈을 받았다라는 비위 사실이 있어가지고 청와대에 첩보가 들어갔는데 네. 조국 장관 이 관여된 어떠한 회의에서 이것이 감찰 중단됐다. 이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뭐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면서 유재수 씨가 구속이 됐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압수까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말고도 지금 울산시장 건도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것도 네. 사실 청와대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수사를 벌이면서 그 결과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현 시장이 당선이 됐다. 그런데 이 당시에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라고 청와대가 어떠한 뭐 이렇게 좀 동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라면서 또 검찰이 그것을 계속 또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근에 가장 검찰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두 사건이 공교롭게도 청와대의 그 조국 민정수석실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감찰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검찰이 평가하는 모양새가 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사실 어제 어떤 자료를 가져갔을까라는 것도 언론에 약간 짐작하는 부분이 나온 게 있는데, 그렇죠. 그 유재수 그 금융정책 전 국장의 핸드폰에서 이제 본인이 어떠한 그 당시에 뭐 감찰을 받을 당시에 어떤 인사와 전화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의 원본을 이제 다 그 관련한 그런 그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를 했더니, 그렇게 그 수사받은 그분들이 청와대에 원본이 있고 나는 다 두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갈 것이 아닌가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이게 네. 맞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반부패 관련 일도 있고, 그리고 그 여론 동향 파악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론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인사와 여론이에요. 네. 그 말은 인사 문제를 보겠다, 이런 것인가, 검찰이 이런 우려가 하나가 들고요. 그 관련 자료를 유재수를 빌미로 해서 가져가든 누구를 빌미로 해서 가져가든 관련해서 인사 관련 자료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민심 파악이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뭘 하고 있는가, 네. 유력 인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것을 이제 대통령한테 첩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청와대에서 어떤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또 검찰이 가져갔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조수진 변호사님 말씀은, 정태현 변호사님. 지금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조수진 변호사님 말씀은 검찰이 사실 뭐 어제 압수수색한 그 표면적인 이유와 실제 보고 싶었던 자료가 다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시고 계신데, 글쎄 뭐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우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압수수색 영장에 뭐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는 거 몽땅 다 들고 나라 이렇게 썼을 리는 없거든요. 우리 네. 형사수법 구체적으로 압수할 범위를 정하거든요. 그렇죠. 무엇을 하고, 특히 이제 그 PC 하드디스크나 그런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못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에 가갖고 인사에 관한 자료를 내달라 그러면 우선 민정수석이 내줄 리도 없고요. 네. 또 그래서 직접적으로 법원이 기재한 거 그 외에는 안 내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민정수석실에 이 범죄와 직접 관계없는 다른 자료를 민정수석실이 바보처럼 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사실 어제 이미지 제출 형식이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은 좀 그럴 없지 않을까 가능성 싶기도 상당히 한데. 적지 않나 예. 싶고요. 지금 뭐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나쁜 마음을 품었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민정수석실에 다 똑똑한 그 직원들이 있고 또 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있는 분들이 아예 갖다 바치지 않는 이상 사실 그건 불가능한 그렇죠. 일이다. 이게 정태현 변호사님 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법원이 그 민심 도해에 관한 거를 압수수색을 하라고 또 기재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볼 때. 뭐 제가 네. 영장 안 봤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렇다면은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뭐 수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뭔가 조금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찰을 믿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예. 또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아까 그 이미 제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제출한 게 맞고요.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 관련해서 그 첩보가 있었을 당시에 2018년 12월에 이미 한번 이미 제출을 다 받았는데 네. 그 자료를 또 달라고 한다라면서 그래서 어제 청와대에서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검찰의 이 액션이 그러면 어차피 이미 제출 형식으로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받은 자료가 또 나올 걸 알면서도 액션을 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청와대 망신주기 얘기가 그래서 나온 아니 거죠. 그런데 그건 너무 적지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과 똑같은 걸 또 달라 그러면 청와대에서 지난번에 줬다 그러면 그만이지 그걸 또 내놓겠습니까? 그리고 법원도 지난번에 영장 발부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봤을 때 지난번에 우리 영장 발부해 줬는데 왜 또 청구해야 하고 기각됐을 게 틀림없거든요. 제가 영장 안 본 상태긴 하지만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것이 달랐을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도 다른 부분을 내줬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으면 안 내주면 되잖아요. 지난번에는 좋은데 왜 또 달라 그래? 그랬으면 될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러라고 법원이 또 영장을 그렇죠. 내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검찰의 지금 행보가 어떠한 수사 방향이 다음번 행보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뭐 물론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근데 수사의 방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청와대에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계신데 다음번 이제 수사 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이제 검찰에서 무엇에 또 포커싱을 하는가를 볼 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이것이 이제 검찰에서 이런 의도였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얘기하다 보니까 또 경찰과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 검찰 수사관 A 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예. 서초경찰서에서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유류품이라든가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사를 하려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검찰이 영장을 가지고 와서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전화 가져가 버리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서가 9장 정도 있었었는데 그걸 유족들에게도 안 보여주고 지금 혼자 꽁꽁 감춰놓고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서초경찰서에서 이거는 완전히 절도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굉장히 이례적인데 네. 경찰에서 서초경찰서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 고인의,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전 시장 건 관련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수사관이죠. 그 고인의 그 핸드폰을 보통은 경찰서가 압수수색을 하면 경찰서 다음 단계가 뭡니까? 검찰이거든요. 예. 그럼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고 나서 검찰로 이첩을 합니다. 네. 당연히 줄 건데 서초경찰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갑자기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에서 다시 재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죠. 근데 어차피 그것도 검찰이 또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오케이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네. 또 이제 돌려달라고 또 액션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검찰하고 경찰하고 서로 힘겨루기 또는 싸우는 것 같은 모양새가 연출이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같이 봐야 될 사건이 고래고기 사건입니다. 네, 울산에. 예, 고래고기가 실검에 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울산에서 2018년 그 지방선거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 황운하 경찰청장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고 지금 대전에 계신데요. 네. 황운하 경찰청장이 2016년에 그 고래고기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2017년에 본인이 울산에 부임을 하고 나서 보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고 어느 정도 비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된다. 그게 뭐냐면 고래고기가 불법 포획된 것으로 보이는 고래고기 수십 톤이 가정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네. 그중에서 30억 원 상당을 뚜렷한 이유 없이 검찰이 그 업자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21톤. 압수물은 네. 폐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3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준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러한 사건이 그냥 있는 걸 보고서 그것을 이제 황운하 경찰청장이 부임을 한 다음에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울산에서 경찰하고 검찰이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거기 관련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분이 이번에 사망하신 고인이고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경찰과 검찰이 그분의 핸드폰을 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점에 관해 갖고 국민들이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경찰이 하는 수사와 검찰의 수사는 전혀 다릅니다. 네. 경찰이 하는 거는 형사소송법 225에 따른 변사사건 수사거든요. 네. 변사사건이란 뭔가 하면 자연적으로 돌아가시거나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변고에 의한 죽음. 그러면 자살이나 타살이겠죠. 자살이나 타살의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을 밝혀서 타살인 것 같은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변사 사건을 이제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변사 사건의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이 범죄와 관계가 없으면 그걸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예를 들어 이 사건의 경우에 휴대폰의 유서 같은 걸 검찰로 넘어가지가 않고요. 안 넘어가요? 전혀 안 넘어가죠. 부검 결과 지금 자살로 이제 판정이 되고 또 이것이 다른 범죄 예를 들어서 뭐 타살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자살하도록 강요돼 그런 게 보이지 않는 한 여기서 사건이 끝이 나는 거고 그분의 유류품은 유족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하고 있는 거는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이 하고 있는 거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건 직권남용죄라든지 또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 그 감찰 무마라든지 그 사건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같은 사건을 두고 둘이 경찰과 검찰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는 수사가 전혀 틀리고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변사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지휘에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 전혀 다른 사건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거는 이분의 사망이 타살의 혐의가 없다. 그럼 그걸로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검찰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수사를 해서 예. 이 변사 사건의 경우에 쭉 조사를 해서 이분의 돌아가신 것이 이 범죄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조사 안 합니다.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고통을 겪고 심리 상태가 어떤지 그것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뭐 사회복지학자나 뭐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들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에 검찰이 가정을 도로 내놓으라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검찰이 안 가져가고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경우에 가정에 보면 그 경우에도 압수영장은 발부가 안 된다고 보입니다. 잠깐만요. 수사 목적이 전혀 다르거든요. 수사 목적은 다른데 어쨌든 그래도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 혼자 마음대로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에 이 사건은 뭐 자살인 것으로 뭐 생각이 듭니다라고 보고를 올리면 검찰에서 확인을 하잖아요. 갖고 와봐라. 아니다 이렇게. 노영희 변호사님 역시 참전을 하셨네요. 아니 그 유능한 변호사셔서. 저도 강력부 검사를 1년 넘어 했지만 맞아요. 우린 또 검사가 아니니까 검사 출신에게 또 물건을 보지는 않고 특히 이제 돌아가신 분의 경우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은 그 사망 원인을 밝혀서 상대를 처벌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요. 고인의 이게 빨리 이제 수사를 마쳐서 검찰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가 오늘 막 엉망진창 파티가 될 뻔했는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태원,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4부 문을 엽니다. 전하는 말씀 잠시 들으시고요. 잠시 후에 텔레비전 이야기, 종편 이야기 돌아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2011년 12월에 개국한 종합편성 채널 일명 종편이 개국 8년 만에 유료 방송 의무 송출 채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의무 전송 폐지가 무슨 의미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예전에 네. 그 종편이 만들어질 당시에 네. 이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네. 반대 의견을 내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종편에서 정말 종횡무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아니야. 종편이 저는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반대했죠. 사실은. 그렇죠. 네, 왜 반대하셨습니까? 반대했는데 왜냐면요. 언론 독과점 때문에 그랬어요. 여론 독과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수 언론들이 종편을 가지게 되면 신문시장에서 거대의 어떤 지배자가 결국 네. 방송시장까지 뛰어드는 것 자체가 여론의 독과점이 된다. 이게 제 논리였고요. 네, 잠깐만요. 지금 네. 유튜브로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시면 빨리 들어서 보세요. 지금 최진봉 교수님이 조금 어색하고 좀 뻘쭘한 표정으로 말씀을 계시거든요.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편이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는 그거고 네. 또 종편이 탄생하고 나왔을 때 많은 특혜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그렇죠. 특혜들을 계속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이번에 의무재선송에서 종편이 빠지게 되는 것도 특혜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 특혜 중에 하나가 해결된 건데 이거는 뭐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네. 뭐 황금 채널 문제나 다른 광고를 직접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해결이 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나눠보는데요. 예. 유료 방송 사업자의 필수로 들어가 있던 종편 4개 채널이 예. 이젠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그래서 시청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종편 입장에서는 안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 장단점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종편이 그러니까 의무 재선송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의무 재선송을 하는 이유는 네. 케이블 방송사,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나 IPTV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패키지를 만들거든요. 보통 우리가 가입을 하면 기본형부터 프리미엄형, 영화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더 많은 채널을 보기 위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모든 가입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의무 재선송이에요. 의무 재선송 채널들은 모든 가입자가 볼 수 있게 만들거든요. 네, 너무 비싸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종편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이 없어요. 의무 재선송에 들어가는 채널들은 대체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채널들이에요. 아. 뭐 복지 채널, 국회 방송, 정부 관련된 채널 이런 채널들은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공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장애인 방송 이런 방송 그런 방송들 의무 재선송에 들어가는데 종편은 그럴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뭐 상업적인 방송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방송인데 그 방송사가 왜 공익적 성격도 없는데 의무 재선송에 들어가 있냐 이게 논란이 계속됐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케이블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IPTV를 하는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패키지를 묶을 때 반드시 종편을 안 넣어도 돼요. 빼게 되잖아요. 네, 그건 네.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자신이 만드는 상품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종합 선물 세트다 그러면 그 세트 안에 뭘 집어넣을 거냐는 본인이 선택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도시락을 만들 때 5,000원짜리 그렇죠. 만드냐, 3,000원짜리 만드냐, 바로 그겁니다. 반찬에 네. 콩나물을 넣느냐 아니냐 그렇지. 이걸 결정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의무 재선송이 돼버리면 모든 도시락 이걸 다 집어넣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종편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채널에서 빠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패키지 들어가는 부분에서 기본형에서 빠지고 돈을 좀 더 내야만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네. 가입자들이. 네.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종편 입장에서는 이제 협상이 조금 더 수월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IPTV나 아니면 이런 유료 방송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돈을 받거든요. 그 돈의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죠. 우리가 프로그램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 제품을 쓰려고 하면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협상력에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독이 되고 약이 되고 두 가지 다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협상을 너무 세게 하다 보면 그럼 너 빼버려. 그럼 종편의 채널 뺄게. 이렇게 되면 케이블 가입자들이 본인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그러나 꼭 그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것은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런 시스템 개편이라 그래야 될까? 이런 걸로 이득을 보는 쪽은 지상파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상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모든 채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료 방송.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지상파가 들어가야만 그 패키지가 가치가 있어져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지상파가 갖고 있는 어떤 파워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제작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인프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이 운영사들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이든 IPTV 이런 데는 지상파를 기본적으로 다 집어넣어놔요. 그래야 네. 그 상품 자체가 가치가 있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종편이 빠지게 되면 경쟁 상대 하나가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적으로 모든 걸 다 뺀다도 아니에요.
결국 유선 방송 사업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의무적으로 넣는 것 자체에선 빠졌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러면 지상파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영향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 네, 이런 그렇죠. 얘기인데요. 맞아요. 지금 종편이 시청률이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죠. 네, 지상파 입장에서는 경쟁 의식 사실은 상당히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잘 됐다는 마음도 잘 드는데요. 네. 소비자들이 종편 채널이 없는 케이블 상품에 가입할 가능성은 좀 없지 않나 이런 또 의구심도 들고요. 저 같으면 하겠어요. 아.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종편들이 요즘 이제 물론 저는 시사 이런 프로그램 빼고 나머지 연애 오락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그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 또 몇몇 히트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건 이제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죠, 결국은. 예를 들어서 종편이 들어있는 패키지는 조금 돈을 더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원, 2,000원 더 내고 네. 그게 빠진 기본형에서는 뭐 좀 더 가격을 다운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소비자가 내가 정말 종편을 보고 싶다 하면 그 돈 조금 더 내고 보는 건데 거기서 물론 이제 돈을 조금 더 내는 것 때문에 그걸 안 볼 수는 있겠죠, 본인들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종편이 그 의무재선속에 들어간 게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그렇죠.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네. 자체가 아주 잘못된 행태고요. 아니 방송사를 운영하는 유료방송 사업자들, IPTV나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제품을 만드는 어떤 생산하는 제품 생산자 입장이잖아요. 거기서 자기들에 맞게 패키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종편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좀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왜 긍정적이라고 보세요? 아니, 저는 종편이, 물론 이제 제가 뭐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종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편에서 논란이 가장 많이 되는 게 시사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연예 오락 프로그램들은 네. 물론 케이블 방송 중에도 뭐 TVN이나 이런 방송사들도 인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정치 사회적인 문제나 아니면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정 부분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시각의 정보들이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다. 균형 잡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방송과 언론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종편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종편이 논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입장에 서지 말고 방송이라면 방송법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하라고 방송법 1조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 규정을 지켜야죠. 근데 종편이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는 부분, 물론 모든 종편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요. 그렇죠. 사실 이게 아직 시행 당연히 안 됐고 뭐 안 통과도 됐죠. 아직 안 된 안 됐죠.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벌써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고요. 예. 언론에서는 뭐 누구누구 연예인 방송 못하다, 뭐 출연 못하다 이런 얘기를 또 나오고 있기도 예.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적으로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이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도 아직 통과를 못했어요. 국회 과방위를 통과해야 되고요. 통과하고 나더라도 이거 소급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전혀 문제. 예를 들면 이수근 씨나 뭐 이런 분들은 계속 방송에 나오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진실관계를 제대로 밝혀야 되니까요. 그럼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특히 뭐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찬반 의견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이 연예인의 생활을 완전히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연예인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더 공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되고 그분들은 평생 연예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해도 계속 시간 지나면 또 돌아오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과연 시청자들이나 국민이나 이런 분들 또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또 닮아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 제재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평생 못 나오게 할 거냐는 부분은 논란이 되는데 제재를 가해야 그러면 이분들이 좀 더 조심하지 않겠어요? 본인이 연예인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 걸리게 되면 본인은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본인의 생활을 좀 조심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 다만
계속 평생 동안 못하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방송 출연을 금지시켜야 되는 그 대상이 되는 범죄 사실이 뭐냐. 네, 그렇죠. 지금 얘기되는 게 음주운전, 예. 성폭력, 예. 뭐 마약 이런 종류의 특정한 범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출연을 시키게 되면은 그 출연시킨 쪽에서 뭐 징역까지 실형까지 살 수 있는 지금 법 개정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방송국이라고 하는 건 법인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런 실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실형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 실형을 받고 처벌이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별히 이유가 있냐 없냐 차원보다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방송이 물론 기업이고 네. 경영하는 차원이지만 방송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보면 그 방송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생산자랄까요? 아니면 네.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방송은 특별히 방송법이라는 특별한 법률을 통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나 아니면 언어의 품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 하는 행동보다는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더 모범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방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품위 유지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방송에 나와서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고 그렇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방송법의 규정에 맞는 행동에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는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일정 부분 금지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또 헌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나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닙니까? 그 직업을 선택할 때 본인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공직자나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 그 공직자로 들어갔을 때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알고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일반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이 하는 것보다 네.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에 들어갈 때는 내가 그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사회에서 좀 더 청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 이걸 알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된다고 하면 이미 이런 룰이나 아니면 규정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연예인 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싫어하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직업 자유의 선택보다는 본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런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